남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아. Honey. 하이. Hello. 하이. Hey, Tristan. Hello. When are you going to Arizona? Tomorrow. Okay. 주일아. 할머니 봐봐. 어떻게 성교 훈련 재밌었어? 빨리 와. 뭐야 지금? 야, 너 카드 네가 갖고 있어? 할머니가 가졌어? Sure? 또 안 가네. 늦었어. 예율이 이쁘게 했거든. 오늘이 할머니한테 와봐. 빨리. 빨리 와. 심심해. 빨리 와. 너는 또 왜 늦지? Because these are the only clean shoes that I have. 아, 오케이. 끝. 한국말로 해봐. 왜? 아빠 빨리 와. 아, 너 또 왜 시작이야? 할머니, 예쁘게 엄마 인사하라 said that today after 할머니 sharing 안녕하세요. lessons. 오, 아유 최고. 자, 이제 가서 밥 먹어. 응, 빨리 가자. 뭐야, 업고 갈 수가 없고 왜 또 시작이야? 할머니 늦었어. 머리 아파? 이유가 뭐야? 근데 이거는 왜 안 가? 이유를 얘기해. 그 이유가 맞다 싶으면 내가 알았다고 할 거야. 왜 하기 싫은데? 나 지금 빨리 가서 애들 가르쳐야 돼. 아니, 그러니까는 너가 원치 않아. 뭘 원치 않는 거야? 얘기해봐. 왜 그러는데? 어? 뭐? 코리안 클래스 한국말로 해. 그래야지. 할머니가 이해되면은 안 가. 이해를 못하면은 끌고 갈 거야. 너가 나를 언더스탠 시켜. 자, 아니까는 you don't want it. I know. 근데 뭐가 싫어? 얘기해. 빨리. 내가 네 마음을 알려고 그래. 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끌고 가. 할머니 알지?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너 혼자 고집 피우는 거야. 나쁜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어려워? 그럼 그렇게 얘기해. 간단해. 쉬운 거 줄 거야. 재밌는 거. 나 봐봐. 일어나. 나 봐봐. 쉽지 않고 재미없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 근데 오늘 쉬운 거 줄 거야. 알았어? 굉장히 쉬운 거 줄 거야. 스티커 붙이고 쉬운 거. 오케이? 아니 알았어. 그냥 내 중간에 보낼게. 너 엄마 데리러 오라 그럴게. 너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한국 갔다 오면 뭘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리고 $20 내가 너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 일어나. 뭘 웃어? 빨리. 나 너무 무거워. 빨리 가. 알았지? 오늘 쉽게 해줄게. 오케이? 이제 노멀. 가자. 예율아 가자. 빨리 와. I'm trying to best. 빨리 와. 늦었어. 빨리 와. 설득에 실패한 하퍼는 결국 오늘 한글 수업의 결석인가 봅니다. 이름을 좀 써줘봐. 써봐. I thought they already wrote my name at the front. 할머니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조베스 역시 만만한 손녀는 아닙니다. Get off different pencil. 촬영을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연필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조베스는 오늘 한글 수업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요? It doesn't sound very promising. 그래서 I know when someone is lying.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거야 다. 요거는 뭐지? 읽어봐. 예율이. 넌? 이게 무슨 뜻이지? 영어로 해봐. 넌 참 소중해. You're really special to me. 너 영어로 하고 저기 영어로 해버리니까.
이재정 씨와 손녀들의 전쟁 아닌 전쟁은 사실 한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토요일 아침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한글 학교는 주말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늦잠 자고 싶은 토요일 아침에 또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의 기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이들의 기분과는 달리 요즘 한국어의 인기는 훨훨 날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바보 먹다. 네, 좋아요. 수업. 후자 씨, 언제 물을 마셔요? 밥을 먹은 후에. 밥을 먹은 후에.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2019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 무려 4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정점으로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제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여기에 방탄소년단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의 인기와 영향력은 한국어 공부 열기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올해 초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CNN은 K-팝과 K-드라마의 선풍적 인기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어가 중국어를 제치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저 느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언어학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10년 전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어 수강생은 7,146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3,936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K-팝이 이제 벌써 20년 이전부터 한류 영품을 선도했고 또 K-드라마, K 또 영화 현지인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학기로 나눠서 총 36주간의 그 온라인 강좌를 현재 개설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 온라인 강좌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학기별로 이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그 개강을 이제 오픈함과 동시에 1, 2분 내에 모든 강좌가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에 한 3, 4배 정도가 항상 대기자로 몰려서 저희가 그 수요를 일반 다른 인근에 있는 학당이나 또 이제 대학교 한국어 강좌가 있는 대학교로 저희가 수요를 좀 또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 3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저희가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미 현지인들과 문화원에게는 위기이자 또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 강좌를 주로 중심으로 했다면 이 팬데믹을 중심으로 저희가 온라인 강좌를 많이 이제 개설을 하고 그걸 이제 운영을 확대했는데 이 온라인 강좌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면 강좌를 했으면 LA 인근 지역에 있는 한국어 수강생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온라인 강좌로 한다면 이 미국이 워낙 그 영토도 크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 기회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 36개 주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LA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10년 정도 통계를 볼 경우에 2014년도에 저희 그 코리안 클래스 한국어 반이 약 220개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를 하더라도 조금씩 늘어나거나 조금씩 좀 하향선을 그리거나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금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보면은 예년에 10개 클래스 정도가 증가했다면은 이번에는 1년 사이에 30개 클래스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로 보면 지금 남가주 내에 정규 학교에 80개 학교에 정규 한국어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332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8,510명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교육부 관계자랑 협의를 한다든지 학교를 좀 찾아가서 한국어반을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정규 한국어반이 늘어났다면 최근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어떤 선택 과목을 구성할 것이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압도적인 다수가 그 학생, 학부모들이 한국어반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서 한국어반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한국어반 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리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여러 단위 학교별로 그런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반을 운영할 경우에 어떤 저희가 지원을 할 건지,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면은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들을 제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저희 한국어반을 지원하는 한국교육원 입장에서는 탄탄하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도 양질의 컨텐츠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공립학교 내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어반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한국어반이 생기고 다음 연도에 없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학교에 가면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어반이 있어야지만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가 기능하게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때는 기본 3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은 매년 10,000불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 한류가 대단하고요. 또 특히 남가주 지역 LA를 중심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고등학교에서는 그 해당 교육부에서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약 60명 정도의 학생을 한국에 체험학습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요. 그때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학교와의 연계, 그 다음에 지역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 등을 저희 교육원이 주도적으로 교육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벌써부터 한국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가서 조금 더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LA 인근의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한국어 학습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떠올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금 이 수업도 중국어나 일본어,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인 한국어 과목입니다. I started about 2 years ago when I was in 9th grade, and definitely since I didn't grow up with it and speaking it in my household, I find that it can be difficult. But in some aspects, I have a great teacher, and that always makes it easier. So I have a lot of friends who are Korean, and I would always hear them speaking Korean in their households, and it seemed such an interesting language to me, and I really wanted to learn it. And then of course there's also K-pop, so there was that aspect too of learning the lyrics would be nice. 개성을 존중하는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도 예전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민 규제와 차별은 백인 위주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맞춰 일방적으로 변화해 녹아들어야 한다는 멜팅팟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미국 내에서 적성국의 언어 사용을 금지하고 소수 민족에게 영어 사용을 강요하면서 소수 문화나 언어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1968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자들이 대거 입국하던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정하려는 운동, 잉글리쉬 온리 무브먼트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때문에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영어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본인들의 영어가 부족해도 한국어는 쓰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어를 가장 못하는 세대로 1970에서 80년대 이민 온 가정의 자녀들을 꼽았습니다. 소수계에 대한 관용이 없던 사회 분위기가 1970,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때 분들하고 지금하고 아마 기본적인 마음은 같을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친 데는. 그러나 사회에 나갔을 때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필요하고 니네 액센트가 있으면 안 돼. 그러므로 그 English only라는 게 먹혀 들어갔을 거라고요. 우리뿐 아니라 Chinese, 뭐 전부 다른 그 민족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니네 우리 영어 배워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미국은 우리는 세계 언어를 다 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고 또 따라서 그 이민자들의 그 태도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때의 어렸던 그 친구들이 지금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래요? 프라이드 또는 그 컬처에 대한 그 이질감이 아닌 아우러져서 언어나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실습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프랙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식사할 때도 한국말, 될 수 있으면 한국말, 그리고 한국 신문 같은 거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한국 리터리처 같은 거 같이 쉐어하고, 한국 혈통이라는 거가 하나의 에셋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불편한 그 약점이 아니고 하나의 장점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좋은 스토리도 쓸 수 있고 좋은 그런 시티즌이 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시티즌이 되는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해서 이제 미국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를 배우면 서로 방해가 되어 학습에 불리하다던 그동안의 학계의 주장도 약해지고 요즘은 이중언어 구사자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점이 밝혀지고 우수성이 강조되면서 아예 두 개의 언어로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순전히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플로리다에 살 때는 이런 한국 학교라는 이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이럴 때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교재를 만들고 책을 찾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으니까 저희가 한국 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나도 한번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해보겠다 해서 시작을 했죠.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이제 김밥이나 볶음밥이나 이렇게 도시락을 학교에 싸가잖아요. 그러면 그 뚜껑을 열기도 창피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K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외국 아이들도 김을 점심시간에 스낵으로 먹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도시락으로 오픈하면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달라고 하고 다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 그렇게 아이들이 행동할 거를 볼 때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끼죠. 지금 저희 반에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모습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국 학교나 아니면 이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최소한 3분의 1 한 클래스에서 그 정도는 부모님들이 영어만 하시는, 그리고 외국 가정,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잘해야 학생들이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할머니랑 한국말로 대화해요. 할아버지가 한국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이라도 써주시면 레벨업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8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고 6살짜리 딸이 있는 학부형입니다.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성인이 돼서 미국을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가 되니까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한국교육원 이제 한국어 수업이 있는 걸 알고 이제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게 한 2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가 저희가 이제 한인타운에 사니까 이제 스쿨버스를 타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가 조금 더 편했던지라 이제 버스를 탔는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막 하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이해를 해요. 하지만 대답을 하고 싶고 같이 이제 대화에 끼고 싶은데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제 유치원 때, 킨더 때였으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엄마 나도 한국말을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한국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에서 아이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한국어 말을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중 언어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아이들한테는 많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연령에 따라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 새로운 국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이주식이나 출생 장소에 따라 같은 세대로 묶어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봅니다. 2014년 국립국어원의 재미동포 언어 실태 조사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보기 드문 대규모 설문조사였는데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1000여 명의 재미동포들에게 한국어 사용 정도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민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1세대의 경우는 한국인끼리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5세대와 2세대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민 1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되어서 이주한 사람들로 이들은 한국인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난 뒤에 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강하고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 20대에 홀로 유학을 와서 정착한 60대나 지난해 40살의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온 사람 모두 이민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주 세대의 자녀인 2세대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고 어린 시기부터 미국의 사회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민자라기보다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1.5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25, 1.75 이렇게 작은 소수점 단위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1.5세라는 말이지요. 1.5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온 집단으로 한국에서의 성장 경험과 미국에서의 성장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과 미국 문화에 익숙한 이중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1세대와 다를 뿐 아니라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대와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세대별 특징은 평소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도 이주 세대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1세대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평소에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1.5세대에서 한국어 사용은 40% 정도로 줄어들고 영어 사용이 50% 정도로 늘어나며 2세대로 가면 95%가 평소에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2세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3세들이 지금 많아요. 배우는 학생 중에. 그리고 한국어를 생판 모르는 정말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요, 매년. 한 5, 6년 전만 해도 거의 한국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점점 아무래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도 전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점점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 경우에도 거의 모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점점 쉬워지고 있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게 괜찮을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퍼와 조베스의 할머니 이재정 씨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긴 이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방송사 유아 프로그램의 안무 선생님으로 활약하다 뉴질랜드로 훌쩍 이민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큰애, 둘째, 셋째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 해주는 일이 그러니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교육이 완전 정말 제가 바라는 교육이 아니고 너무나 틀에 넣어서 같이 모든 아이들을 정형화 만든다는 교육이 너무 싫었고, 특별히 또 큰 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는 나랑 해외 생활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서 제일 좀 자유분방했어요. 아까는 얘는 반항이 아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마음에 얘기를 했던 모든 분들이 학교하고 참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돼서 도저히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얘가 정말 적응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안 배웠던 해외 시절이 조금 한 1, 2년 있었던 어릴 적 시절이 그렇게 영향이 큰가 하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는 몰랐거든요. 엄마가 워낙 세게 밀어붙이고 항상 반항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조금씩 문제가 돼서 그러면은 애들을 데리고 그냥 이민을 가서 교육을 잘 좀 시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게 됐어요. 바느질서부터 용접, 뭐 실질적인 거, 그 다음에 9살이 되면 또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네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밥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뭘 해 먹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해주고 공부만 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야 되고, 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텐트 치고, 동물이 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고, 뱀이 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고, 그런 서바이벌이 특히 뉴질랜드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조금 잘 돼 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한국이 막 도약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질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은 6.25 때 사진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복이 걸려져 있는데 정말 누가 왜 그렇게 갖다 놨는지 한복을 다 막 그냥 구겨지고 지저분한 거, 더군다나 6.25 참상 뭐 그런 시절에 한복을 걸어놓고 이거 이들이 입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제가 가자마자 한복을 도네이션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답냐, 그리고 한복을 조금 입은 거 보여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다 학년이 다 틀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킨더부터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외교사절단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솔직한 말을 해줬어요. 여긴 섬나라,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때 이민이 처음, 그러니까 문호가 열렸을 때였기 때문에 나라 밖의 소식을 볼 때도 없고 전할 때도 없고 들을 때도 없는데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그 부분을 뭐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조금씩 다르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한테는 이제 언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학교에서 남아서도 공부를 해라 하고, 또 영어가 익히는 게 먼저였고, 우리 둘째 애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문화 체험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얼마나 고급지고 멋진지 프라우드 해야 된다고.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약사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은 14개월짜리 아이를 거의 많이 보고 있는, 돌보고 있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처음 갔을 때 아무래도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가 제일 컸었고, 뭐 학교나 언어, 또 친구들, 학교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많이 한국이랑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적응하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언어는 한국에서 특별히 제가 영어를 공부하거나 뭐 준비해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아무래도 좀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응하고 뭐 그랬던 시간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또 뉴질랜드는 분위기가 너무 이제 친절하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언니가 가장 한국어를 잘하겠고, 또 저는 좀 이렇게 가끔 한국어 표현이 막힐 때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영어랑 섞었을 때도 있고, 또 제 동생 혁진이는 더 어릴 때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더 심지어 못하는 표현들도 약간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매일 컨버세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뭐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요. 아무래도 읽기나 쓰기, 뭐 독해 그런 더 어려운 레벨에서는 아무래도 제 동생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집에서는 그래도 한국어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면 학교에 가고, 그럼 학교에서 이제 영어로 다 어차피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한국어를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무리 한국어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 조카들한테도 많이 봤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어 노출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고, 그냥 엄마랑은 그래도 한국말로 하는 그 언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같은 1.5세라고 하더라도 이재정 씨의 자녀들처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간에 따라 한국어 능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방침에 대한 견해도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거지만 좀 많이 다퉜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은 한국 정서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는 한국말을 해야 돼, 이가 되게 컸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말을 해도 되지만 얘네가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치만 얘네가 이걸로 행복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불편함만 없으면 돼. 그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사실 그래요. 왜 아직도 제대로 글을 못 읽어? 이제 어느 정도 배웠잖아. 근데 솔직히 한국 아이들은 지금 배우는 게, 영어를 배우는 거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랑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 남편은 여기서 배우는 한국어가 한국에서 배우는 한국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살았다면 물론 한국어를 잘할 수 있지. 그치만 여기서 영어를 하는 것처럼 영어는 못할 거야.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이해를 하려고 해요. 얘네는 어쨌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한국어의 레벨과 한국에서 배우는 한국어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배우고 와?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너무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니야, 얘네가 가나다라 마와사를 뛰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발전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이게 어른도 아니고. 예, 근데 영어를 막 급하게 얘네가 영어도 습득을 빨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ABCD가 1학년 때 배울 수 있고 킨더 때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른 거를 맞춰서 선생님이 해주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게 이제 저희 남편한테 그걸 되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초반에는 그런 거를 왜 돈 주고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 이랬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고 이제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꾸준히 보내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언제가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애들도 언제 배워? 빨리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딪혔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부딪히는 게 덜해요.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은 크게 보아 미국 정부가 관할하는 정규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안에 포함된 외국어 교육 중 하나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교육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한글학교, 한국학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계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낯설고 서툰 외국어 같지만 그렇다고 아주 생소한 외국어는 아니고 모국어지만 유창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또 모국어는 아닌 아주 애매한 언어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언어를 헤리티지 랭귀지, 계승어라고 부릅니다. 천여 명의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글 교육을 시켰던 제외 동포들은 대부분 집에서 가르치거나 한글학교, 한국학교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재미교포들에게 한글학교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교육열이라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한글을 가르치려는 노력은 이민의 역사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907년부터 1929년까지 초기 하와이 이민 한인 사회는 25개의 한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글 교육의 역사는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가주에는 재미 한인 유학생과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클레어몬트 한인 양성소에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있었습니다. 1924년부터는 나성 한인감리교회가 나성 국어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는 이어져서 한인 대형교회들의 주말학교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글 학교가 많습니다. 1987년 문을 연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 있는 한국학교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도 학생 수가 많기로 손꼽히는 규모가 큰 한국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플루튼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학교인데요. 토요일마다 지금 한 330명 정도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25학급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학부모님들 나이가 연령대가 낮아져가지고 또 홈워크를 잘 돌봐주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은 자꾸 이렇게 드랍되는, 한국 학교를 1년 정도 하면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좀 홈워크까지 봐줄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홈워크클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한 40명 내지 50명이 매 학기 1년이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한두 학기 합해서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홈워크클럽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TA들도 또 조인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사인 되신 분들도 있고 또 TA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한 수업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학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과 놀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한국 문화와의 관계를 알아가게 됩니다. 어른들은 이걸 뿌리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한글 학교 대신 한국 학교라고 부릅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려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를 들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이유 역시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약간 생각이 다른 모습도 드러났는데요. 1세대와 1.5세대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크다면 2세대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 생활에 유리할 것 같아 한국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실용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까지는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다 한국어가 매우 편한 집이라서요. 예, 서로 소통하려면 한국말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20대 말, 그러니까 다 커서 제가 와서 영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할 텐데 그 말이 안 통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이를 한국어를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또 큰 이유가 저희 언니가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조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막 하는데 전 도통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저렇게 영어만 쓸 텐데 뭐 집에서 한국말 하고 학교 가면 영어 당연히 배울 테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쵸. 처음에는 저하고의 소통이었죠. 그러니까 좀 엄마의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 것보단 아이들이 한국말을 해서 저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제 가족들과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어는 무조건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딸은 한국어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너무 한국어를 일단 좋아하고요.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집에서 존댓말을 써요.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존대해야 된다. 이게 한국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셋 다 존댓말을 하거든요. 다 많이 놀래시는데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존댓말이 기본이다 보니까 어휘가 느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좋아하고 또 한국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K 문화도 좋아하고 댄스 보고 뭐 프로그램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휘가 너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면 늘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대화가 된다는 거.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 선생님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맙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쓴 편지를 받아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1학년이기 때문에 저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막 배우는 단계인데 선생님 저 처음으로 한국어 편지 받아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너무 저도 감격스럽거든요. 그런 거를 부모와의 대화, 제 2세대나 뭐 영어권 좋으신 분들이나 또 디테일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회니까 꼭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학교를 2주간 학교를 다니다가 엄마랑 같이 한국말 하고 그다음 한글 학교 와서 더 늘게 되었어요. 드라마보다는 예능을 보고 뭐 런닝맨이나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를 밥 먹을 때 주로 보고요. K-팝은 많이는 안 듣지만 요즘 뉴진스 들어요. 일단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예능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 느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은 저절로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학교에서 저는 그게 제일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말 배우고 영어를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엄마랑 맨날 한국말 하고 제 아빠랑 한국말 해서 제가 그렇게 익숙해져서 안 헷갈려요.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뭐 말할 수 있고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제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한국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할머니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저희 KML은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여기 한글 학교에 와가지고 저희가 안 쓴 한국 책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제 이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작게 간판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한국 책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빌려가면은 뭐 작은 사탕이나 그런 간식을 주기도 하고 뭐 아까 같은 건 부채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애들이 한국 책을 많이 읽고 접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냥 어렵다 하면은 친구들이랑도 좀 한국어를 잘하는 애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고 쓰면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외국인 애들도 아미인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떤 알던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아예 외국인인데요. 근데 한국어 어떤 노래를 가수 밴드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한글 반을 실제로 막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만 나이로 3살 때 미국으로 와서 쭉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음악이나 예능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도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는 것 같아요. TA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되게 뿌듯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경험도 사실은 이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거이기도 한데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크는 애들을 보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짐이 많고 그럴 때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근데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는 그 선생님들도 저를 가르쳤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다시 돕게 되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발 꾸준히 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마음이 없더라도 계속 열심히 그냥 해놓으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어는.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한다는 거 여기에 살면서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싶네요. 영어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따로 익히는 것은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해야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하고 아이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숙제를 감당하고 달콤한 토요일 아침의 늦잠을 양보해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어는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학교 공부도 많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외 활동들로 바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학교를 애들 보낸 건 10년이 넘었죠. 왜냐면 제가 자녀가 3명 있어가지고 큰애 2명은 졸업했어요. 한글 학교. 10년씩 다니고. 저는 일단은 부모님이 한국인이니까 아이들의 부모가 한국인이니까 뭐 한글을 배우고 한글 학교를 다니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냈으니까요. 뭐 힘든 건 없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한글을 그냥 읽고 쓰고 배우는 것만 가르치는 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한국의 뭐 문화나 역사, 우리 조상들의 뭐를 배우면서 이런 한국에 대한 어떤 뭐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음악 같은 거, 뭐 장구나 이런 지원이 되면은 그런 한국에 대한 음악에 대해서 배워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 지금 저기도 간단하게 뭐 추석 행사나 뭐 설날 행사, 근데 그 밖에 사실 해야 될 행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단오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행사들의 지원이 있으면 애들한테 더 많은 한국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좀 보여줘봐. 뭐 모자 써봐. 아니 난 너 그거 멋있게 수갑도 차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옷을 갈아입고 올 줄은 또 몰랐네. No, I didn't. I just had a shirt on. 오늘은 할머니가 하퍼의 하굣길에 조금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가로운 공원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수상한 돈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차려. 자, 이거 집어넣어. 아니. 아니, $20 있는데 집어넣어. 이재정 씨는 손자 손녀들의 용돈을 관리하는 할머니 뱅크를 운영 중입니다. 엄마 아빠보다 신뢰도가 높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하퍼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받아 모은 용돈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한글 공부하느라 애쓰던 손녀의 눈물이 내도록 마음에 걸렸던 이재정 씨는 하퍼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손녀와 단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투한드렛이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면은 10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놔. 이렇게 표시해놔. 외국인들이 한국에 호감을 느끼고 호기심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한국계 이민자들이 배우는 한국어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입니다. 이민 세대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이민 3세대가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합니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계 미국인들이 아직은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섞인 아이들이거든요. 한국하고 타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가는 학교에는 한국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이사 갔지만 한국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 한국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신나게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워도 저 에픽 코리안 갖고 집에서 그 자기 아빠들은 한국 사람이 한국 혈통이 아닌데도 이거 사갖고 애들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면 매일같이 이제 쓰고 그러면서 한국말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한국말로 카드를 써서 주는데 이거 어떻게 썼냐니까 말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만한 에포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랙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식사할 때도 한국말, 될 수 있으면 한국말, 그리고 한국 신문 같은 거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한국 리터리처 같은 거 같이 쉐어하고. 근데 요즘에는 또 참 좋은 2세 어서들이 작가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쉐어하면서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이런 차이점을 이렇게 오버컴했다. 이런 거를 같이 그냥 얘기를 쉽게 하면서 흡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딕테이션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너 이거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언어와 문자는 그저 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약속된 기호 표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고 남기려는 그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도구이고 문자는 기록을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용자의 정체성과 이어집니다. 비록 한국말은 서툴고 현 세대에 맞게 컴퓨터의 힘을 약간 빌리기는 했어도 하퍼의 카드 속 어설픈 한글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듯 적은 글자에 하퍼의 진심이 충분하게 담겼고 할머니는 하퍼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아 행복했습니다. 뿌리 교육, 정체성 교육, 말은 거창하지만 한국계 이민 세대 간의 한국어 계승은 서툴고 배우는 과정조차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